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가 기습적인 셀프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조국 후보자가 거짓말과 변명을 계속 늘어놓는 그런 셀프 청문회를 실제 지켜보면 혈압이 올라서 견디질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보지는 않고 그 이후에 요약본을 좀 봤습니다. 문제점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실제 인터뷰 내용에 앞서서 몇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경에 셀프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그 예고가 한 3시간 전인 어제 한 12시경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3시간쯤 이후에 그 셀프 청문회가 기자간담회가 진행이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짧게 주면은 질문하는 기자들이 제대로 사항을 파악하고 정리를 하기가 힘들죠. 뭐 어떤 유사 사례가 생각이 나죠. 2012년 2월 22일 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습적으로 했던 박주신 군에 대한 MRI 촬영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강용석 당시 국회의원이 병역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해명하겠다고 하면서 그때도 한 2-3시간 전에 세브란스에서 MRI 촬영한다고 기습적으로 예고를 하고 그리고는 촬영한 다음에 의혹이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양승호 박사와 김우현 원장 등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재판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기습적인 시간을 진행하고 준비 시간을 며칠간 안 주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기습적인 셀프 청문회, 기자간담회가 진행된 장소가 또 문제입니다. 국회 내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벌어지고 있던 그 공간에서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헌법상 3부, 그러니까 입법사법행정에서 그 입법부가 행정부의 한 부서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변명거리, 뭐 변명이나 셀프 변명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뒤치다거리를 했다고 하는, 그로 인해서 국회의 위상을 저하시켰다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셀프 청문회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기자들, 그 기자들의 참여 폭을 대폭 제한했습니다. 민주당 출입 기자들로 구성을 주로 했죠. 그것은 우호적인 질문만 받겠다는, 그래서 결국은 그 셀프 청문회조차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이런 거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 나는 그냥 법무부 장관 임명 절차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절차적인으로 정당성이 없는 것, 이런 셀프 청문회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1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맹렬하게 비판하는 트위터를 한번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 트위터를 한번 다 보실까요? 2017년 1월 13일 날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22일 또 기자회견 한다고? 어떤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인 항변을 공손히 받아 적고 보도하는지 봐야겠다. 이렇게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입건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말하면 피의자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도 지금 자신도 지금 입건이 안 됐으니까 피의자 아닌데 스스로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했으니까 조국 후보자도 그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목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는 지금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모른다, 관여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방적인 범행 부인과 일방적인 항변을 기자들이 공손히 받아서 보도를 많이 했겠죠. 그럼 그 기자들이 다 얼빠진 기자들이 되는군요. 그죠? 스스로 자기의 그 셀프 청문회가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2년 반 전에 이미 조국 후보자가 다
미리 그따위 짓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아놨네요. 그죠? 셀프 청문회에서 했던 변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전체 다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필요하고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죠.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15개 항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중에 몇 개만 추려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청문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가 무슨 청문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재심의를 요구하면은 12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장 자체는 우선 기본적으로 잘못됐죠. 그 다음에 지금 자녀의 그 논문 문제, 그 논문 문제에 관해서도 자기는 모른다, 관여 안 했다, 지금 자기가 봐도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데, 단국대 논문은 전혀 그렇게 진행될 수가 없는 논문입니다. 의학 논문은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십 년 의학 원서를 읽고 임상 실험을 해오고 했던 교수나 박사들이 미국에 한 1, 2년 살고 왔다고 하는 그 고등학생보다는 훨씬 잘 씁니다. 용어의 구사라든지 문장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훨씬 잘 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영어를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무슨 편지라든지 이런 거라고 한다면 미국에 한 2, 3년 살고 온 고등학생들이 더 미국 영어에 가깝게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학 논문은 미국에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한국에서 20년 30년 임상하고 의사로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실제 그 논문을 써봤던 분들이고 의사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적하는 이 내용을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한영 외고갈 때 영어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을 특차로 뽑는 절차가 있어요. 그 특차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시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고 학생들 중에서도 영어를 썩 잘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거기서 쭉 자라가지고 그래서 영어가 네이티브 정도 되는 그런 학생도 아닙니다. 그런 학생이 영어를 표현을 2주 동안 봐줬기 때문에 제1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그야말로 국민들 유권자 알기를 정말 호구로 알고 정말 생각이 없는 바보 천치로 알고 그냥 마구 내뱉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진학을 할 때 그 논문 수상한 것, 그 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것을 적었냐 안 적었냐에 대해서 그런 것을 활용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번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당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세계 선도 인재 전형에는 학교 외 활동에 대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당연히 입시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학교 외에서 이러한 활동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당연히 붙였겠죠. 그거 붙이지 않고 내도 된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겠죠. 그러나 입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12년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결과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소서에다가 그런 활동을 쭉 했다고, 내가 이런 활동했다고 수상 경력이 있고 논문의 제1저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한 증빙 자료를 붙이는 것이 상식에 맞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게 기간이 오래돼서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마구 자기는 논문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험칙이나 사회 통념 그리고 입시생들의 절박함에 비추어 보면 논문 제1저자로 등록이 됐다고 하는 것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면서 그 증빙 자료를 안 붙였다. 그거는 경험칙과 사회 통념에 완전히 반하는 주장이죠. 그 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더 문제가 지금 앞으로 불거질 것들이 펀드 문제입니다. 펀드 문제. 펀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화면에 한번 보시죠. 화면에 한번 보시면 조국 일가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가 운영하는 더 블루코어 밸류업 펀드에 조국 후보자의 자녀들 2명 그리고 친척들 해서 총 14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예, 화면을 보시면
펀드 약정액은 조국 배우자가 처가 67억 4,500만 원, 딸이 3억 5,500만 원, 아들이 3억 5,500만 원, 74억 5,500만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투자액은 조국 후보자의 처가 9억 5천만 원, 딸이 5천만 원, 아들이 5천만 원,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또 3억 5천만 원인가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총 14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로서는 조국 가족 전체로서는 74억 5,5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가족들이 실제 투자한 돈은 10억 5천만 원 그리고 다른 친척들이 투자한 돈까지 다 합치면은 14억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당초에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펀드는 사모펀드 중에서 경영참여형 펀드입니다. 펀드에는 세 가지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형, 사모형이 있습니다. 공모형은 우리 일반인들이 증권사 같은 데 가면은 펀드를 판매하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부터 그 펀드를 판매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공모형 펀드에 대해서는 감독 규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로 모았던 자금을 가지고 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제한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계열사, 그 자산 운용을 하는 증권사의 계열사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도 제한해 놓고 있고 그 투자 보고서,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 분기마다 투자 내용과 운용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감독 규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있는데 사모펀드에서는 전문가 투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 참여형이 있습니다. 전문가 투자형은 1억 이상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 참여형은 3억 이상 투자하는데 경영 참여형의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합의하고 운용사하고 합의하면은 자유로 정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굉장히 대폭 확대되어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경영 참여형 펀드에 투자하려면 3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정을 지금 보면 조국 후보자의 딸도 3억 5,500만 원, 아들도 3억 5,5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74억 5,500만 원 투자했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아니 조국 후보자의 자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숨겨놓은 돈이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무슨 비리가 있냐 이렇게 의혹을 막 제기하니까 조국 후보자가 지금 제기하는 변명은 이거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최대한을 정해놨을 뿐이지 내가 반드시 그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펀드 블루코 밸류업이라고 하는 이 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에서도 조국 후보자의 해명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반드시 의무적인 출자 약정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관에 보면은 이거는 약정을 한 이상 그 자산운용사에서 콜을 하면 투자하라고 요청을 하면 그 금액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고 연체할 때는 연 15% 이자를 물게 돼 있고 한 달 이상 그걸 연체할 때에는 투자금의 50%를 몰취해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3억 5,500만 원을 이렇게 했냐?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영 참여형 펀드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3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면은 3억 이상을 약정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경영 참여형 펀드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는 5천만 원만 했습니다. 5천만 원이 무슨 액수인지 아시죠?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세를 물지 않고 줄 수 있는 한도 금액입니다. 한도 금액. 그러니까 실제로는 증여세를 안 물고 5천만 원만 해놓고 그 5천만 원 가지고 경영 참여형 펀드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걸 물지 않고 자녀들로 하여금 경영 참여형 펀드에 들어오게 해서 나중에 조국 처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다든지 해서 그 가족 펀드에 들어왔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그래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링크 자산운용사의 해명은 정관에도 다르고 이 펀드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 그리고
그 시행령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만든 금융감독법 규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법 규정에 보면은 제 7조의 41의 9조항에 보면은 이면 약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 참여형 사모 집합 투자기구 이런 사모펀드에 참여한 자들은 이면 계약에 따라서 출자 비율, 출자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정관과 다르게 정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에 위배해서 해명서를 돌린 그 코링크 자산운용사의 관계자들이 이런 금융감독 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죠. 그런 정도의 자산운용사에다가 조국 후보자가 일가족을 몰아서 10억 5천만 원을 넣었을 때 과연 저런 정도의 증여세 회피하기 위한 그 정도의 이익을 노리고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터져 나오는 문제는 단순히 이러한 증여세 회피 의혹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 의혹들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국 후보자의 자산을 투자받았던 그 밸류어 펀드, 블루코어 밸류어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웰스 CNT라고 하는 회사인데 가로등 뭐 공사를 수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회사가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직후부터 수주가 늘어서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6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증가하게 되기까지 민정수석으로서 조국 후보의 영향력이 없었는지에 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한번 밝혀봐야겠죠.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자녀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 장학금 신청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세상에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전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그 변명을 보고 있을 많은 젊은 대학생들도 상당히 그 변명을 보면서는 황당해하고 분노가 아마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 장학금은 서울대 총동창회 재단법인 관악회라고 하는 데서 운영하는 장학금입니다. 그 장학회 내에는 독지가들이 설립한 장학재단이 있고 그 장학회가 그 장학재단을 운영을 장학금을 받아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주관하고 있죠. 구평의 전 LG 창업 고문이 송강재단이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학재단에서 지금 제공한 자금으로 조민 씨에게 장학금이 갔는데 그때 진행되던 장학금 신청 절차에 보면 장학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학과장 그리고 대학의 대학장 또는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서류들을 모아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명단을 그 장학회에 보내면 장학회는 그 명단을 받아서 명단대로 그냥 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추천서 서류들이 다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서 서류들이 다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물증으로서 남아있지 않아서 뭐 신청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장학금을 받았던 명단은 있으니까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신청 절차를 다 확인해 보면 알겠죠. 신청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지도교수 추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다음에 과정 프로세스를 다 확인해 보면 알겠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더더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청서를 써서 장학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의전을 지원해가지고 바로 그냥 장학금만 떼먹고 의전에 진학한 것도 문제고 만약에 신청서를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줬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주었는지에 관해서도 또 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것인지 누군가 허위로 그 문서를 변조한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아주 감성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지금 의전에 이제 다니기 위해서 자취방에 있는데 그 오피스텔에 남자 기자 2명이 찾아와서 취재 시도를 해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호소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국 후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내로남불의 어떤 극치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겠죠. 2012년에 대선 직전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직원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민주당 관계자와 시민, 여러 민주당을 지지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도에 진을 치고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거를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아주 난리법석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국 후보자가 맹렬하게 트위터를 날렸죠. 그 여직원이 있는 이 오피스텔 동 호수, 그리고 실명까지 기재해서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지금 기자 2명이 찾아왔다고 하면서 따님을 그렇게 걱정하면은 다른 사람의 딸도 굉장히 그런 처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여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했던 분이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기자 2명 찾아온 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라는 것을 공감을 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예 없는 분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가서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임명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제기된 의혹만 가지고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그 펀드 문제는 권력형 비리,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 있기 때문에 현직 장관에 계속 있으면서 그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처사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조국 후보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트위터로서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트위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2년 4월 1일 날 이명박 정부 시절이군요. 그때 이렇게 냈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썼네요. 불법 사찰의 깃털과 꼬리들은 증거인멸에 급급했고 검찰은 수사 신용만 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김인옥 여사와 긴밀한 사적이 있는 그가 장관으로 있는 한 철저 수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한 분이 지금 여러 가지 터져나오는 그 의혹들이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재직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말에 비추어서 온당한 처신인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장관 후보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온전한 도리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위하는 길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서 마치도록 하고, 또 추후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